세상에는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를, 또 다른 누군가는 수십 개의 감정으로 가득 찬 하루로 살아갑니다. 혹시 그대들도 이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마디에 혼자 오래 머물렀던 적.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종일 무거웠던 적.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왜인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 있었던 적 말입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민하면 손해라고. 좀 더 무던해져야 한다고.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예민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고쳐야 할 결함을 안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쌓이고 쌓이면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하게 됩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에 들어섰을 때 그는 남들보다 빠르게 눈치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면 그날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을 그는 밤까지 끌고 가 혼자 되짚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감각을 줄여야 한다고. 좀 더 담담해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멈추어야 비로소 편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정약용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민함을 적으로 돌린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그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해 칼끝처럼 서 있으면 하루가 고통이 되고, 세상을 향해 조용히 열려 있으면 하루가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예민함을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예민한 채로 서 있되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은 성격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감각의 방향을 조율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거쳐 도달한 그 조율의 방식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걸음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조정의 화려한 관복 아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유배지의 차가운 방 안에서였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 해,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하나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느끼더라도 내색하지 말자. 무엇이 들려도 무엇이 보여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자. 유배라는 현실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끼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피해도 담담했고, 한양에서 아무 소식이 오지 않아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단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몸은 솔직했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별것 아닌 웃음소리에 눈 언저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을 사람이 건넨 인사 한마디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틀어막고 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작은 틈으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출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좁아진 출구로 밀려드는 감정은 이전보다 더 세고 더 거칩니다. 그래서 예민함을 억누른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사소한 말에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반응의 크기에 놀라고 정작 본인은 그런 자신에게 더 깊이 실망합니다. 왜 나는 이것 하나도 넘기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약한가? 그 자책이 다시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억눌린 감정은 또다시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순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2년째 되던 해에 그 악순환을 알아챘습니다. 억누름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을 꺾으려 한 만큼 감각은 더 날카로워졌고, 날카로워진 감각을 또 꺾으려 하니 마음이 끝없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길을 막으면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곳으로 터져 나온다고.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그 방향을 찾기 전에 감각 자체를 꺼버리려 하면 마음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정약용이 거기서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감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흐르는 길을 넓혀주는 것.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과 느끼지 않으려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채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은 이후의 모든 깨달음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유배 3년째 정약용의 곁에는 가끔 들르는 농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채소를 조금씩 가져다 주고 차 한 잔을 나누고 큰 이야기 없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 농부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따르고 함께 마당 너머 산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농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크게 아프다고. 약을 구할 길이 막막하다고. 정약용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말이 오가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느낍니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 평소와 다른 호흡의 간격, 시선이 머무는 곳의 차이, 손끝의 움직임. 그것은 분명히 귀한 감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치는 것을 포착하는 눈은 세상을 더 깊이 읽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감각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조용한 방 안에서도 혼자 시끄러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누군가의 한숨에서 불안을 읽고 짧아진 답장에서 서운함을 감지하고 식탁 위의 침묵에서 균열을 느낍니다. 때로는 실제로 있는 것을 읽고 때로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 읽습니다.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할 때 감각은 상상이 되고 상상은 불안이 되고 불안은 확신이 됩니다. 한번 확신이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상대가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은 이미 자기가 만든 해석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진심보다 자기의 추측을 더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감각이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정약용은 농부와의 그 오후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가 손의 떨림을 알아챈 것은 예민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묻지 않고 기다린 것은 감각을 다루는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꼈다고 해서 즉시 의미를 붙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그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은 느낀 것과 해석한 것 사이에 한 박자의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읽되 해석하지 않는 시간, 느끼되 판단하지 않는 여백. 그것이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쉼표였습니다. 정약용은 농부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상대의 떨림을 알아채되 그 떨림의 이유는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것. 그 기다림이 예민함과 지혜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정약용이 아직 한양에 있던 시절 그의 하루는 한 사람의 표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아침 조회에서 임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으면 정약용의 가슴은 하루 종일 무거웠습니다. 임금이 다른 신하에게 먼저 시선을 주면 그날 밤 정약용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아닌지 되짚었습니다. 임금이 웃으면 그제서야 숨이 트였고 임금의 기색이 어두우면 세상 전체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감정 안에 자기 하루 전체를 맡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기분이 곧 자신의 기분이 되고 임금의 불안이 곧 자신의 불안이 되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익숙한 패턴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기분이 자신의 기분이 됩니다. 부모가 한숨을 쉬면 자식의 가슴이 먼저 내려앉고 배우자의 표정이 굳으면 나의 하루가 함께 굳어집니다. 친구가 말을 줄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떠올립니다. 이것을 흔히 공감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자기 감정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알아채되 그 아픔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그 구분이 흐릿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자신의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사람의 날씨를 삽니다. 아침에는 동료의 불안 속에 있고, 낮에는 가족의 피로 속에 있고, 저녁에는 친구의 실망 속에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는 하루가 끝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집에 지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에 비가 내리면 안도 젖고, 바깥에 바람이 불면 안도 흔들립니다. 타인의 감정이라는 날씨가 아무런 여과 없이 자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따뜻함의 경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비로소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임금의 얼굴을 읽을 수 없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아무의 기색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마음이 처음으로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이 시끄러웠던 것은 자기 감정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끊임없이 들여와 쌓아두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그 방향의 첫 번째 전환은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되 가져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함께 무너지는 것이 공감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은 채로 곁에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것이 공감과 자기 소진의 경계입니다. 유배 생활이 5년을 넘길 무렵 정약용의 곁을 지키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문에 열의가 있었고 스승을 깊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제자와의 사소한 다툼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헤아린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이튿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찾아와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에게는 흥분 속에서 나온 한순간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마음속에서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문장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랬던가?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었던가? 어느 순간에 놓쳤던가? 하나의 말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수십 개의 질문이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흘러가는 한마디가 예민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머물며 자랍니다. 상대는 잊어도 받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 새로운 의미가 붙고 새로운 맥락이 생기고 처음보다 더 크고 무거운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아팠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왜 했을까가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까 두려워지고 마지막에는 그 말이 나의 본질을 찌른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의 말이 마음 안에서 4번, 5번 변형되어 처음과는 전혀 다른 크기의 상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한참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제자의 말이 자신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5년 넘게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은 제자의 탓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매일 밤 꺼내어 되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처의 첫 번째 순간은 상대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이 그 상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나간 말을 돌이킬 수 없다면 지금의 마음을 그 말에 계속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고. 말을 한 사람이 이미 놓아버린 것을 받은 사람이 평생 들고 있다면 그 무게는 누구의 것인가?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그 깊은 감각이 지나간 상처만 향해 있다면 기억은 치유가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오래된 한마디를 놓아버리는 것은 그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게 더 이상 오늘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정약용이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57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빼앗기고 돌아온 고향은 낯설었습니다. 아이였던 손자들은 자라 있었고 함께 학문을 논하던 벗들 중 몇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았고 돌아온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18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늙기에 충분하고 꿈이 식기에 충분하고 원망이 뼈에 스며들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정약용도 인간이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일이 있었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사람이 있었고
잊히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 이후의 세월을 원망에 쓰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 정약용은 저술에 몰두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을 만나 토론했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고 마을 사람들과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과거를 되짚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날들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18년을 빼앗겼는데 분하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잠시 차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분한 마음을 오래 안고 있으면 빼앗긴 것은 18년이 아니라 남은 세월 전부가 됩니다. 이 말 안에 예민한 사람이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금의 하루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흘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놓아버리면 그 일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당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기 존재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으면 더 무언가를 잃는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예민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오늘이라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그 선을 긋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그어진 뒤에 하루하루는 유배 시절의 어떤 날보다 가볍고 깊었습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지나간 것을 향해 있던 감각의 방향을 다가올 것을 향해 돌려놓는 것. 그것이 흘려보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후반기에 접어들며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느낀 것을 붙잡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다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심은 아침에 세워도 저녁이면 무너졌고 무너질 때마다 자책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다짐 대신 태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식을 말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상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마음이 놓이고 침묵이 길어지면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표정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침묵의 의미가 담긴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끝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해석하려는 충동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타인의 감정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아파해야 진심이고 함께 무거워야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다르게 보았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가 가져오면 그 감정의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상대가 느끼고 있는 것을 상대가 스스로 다루도록 두는 것, 그 곁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감정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져오지 않는 것이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지나간 것을 되새기는 시간에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미 끝난 대화를 밤마다 처음부터 되감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를 끝없이 되짚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앞으로의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글을 쓸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올 것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예민한 감각이 과거를 되짚는 데 쓰이면 하루가 무겁고 미래를 그리는 데 쓰이면 하루가 넓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두고, 타인의 감정은 타인에게 돌려주고, 지나간 것 대신 다가올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이 이른을 넘긴 어느 봄날, 마제의 집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손자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견디셨습니까? 정약용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마루 끝을 스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견딘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 말 안에 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눈치를 읽었고, 유배지에서는 작은 말 하나에 밤을 지새웠고, 타인의 감정을 제 것처럼 끌어안느라 수없이 지쳤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고치려 했습니다. 묻어내지려 했고, 느끼지 않으려 했고, 감정을 꺾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날카로워졌고, 더 작은 것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배가 그에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학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약용이 진짜로 배운 것은 예민함은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이고 그의 귀이고 그의 손끝이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방식 자체가 예민함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면 세상은 흐릿해지고 사람은 얕아지고 글은 깊이를 잃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파고드는 예민함을, 세상을 향해 조용히 열어두는 것.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읽느라 지치던 감각을, 정작 읽어야 할 것을 더 깊이 보는 데 쓰는 것.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끌어안느라 소진되던 마음을 진심으로, 곁에 있어야 할 사람 곁에 머무는 데 쓰는 것. 지나간 것을 되새기느라 잃어버리던 시간을 앞으로 올 것을 준비하는 데 쓰는 것. 정약용은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서 비로소 예민함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이 느끼되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 흔들리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 타인의 마음을 읽되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평생이 걸렸다 해서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편하십니까? 정약용은 잠시 웃었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아직 어렵다. 다만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알게 되었고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얻은 전부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그 방향을 찾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되 그것이 자기 전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평생을 거쳐 이른 자리였습니다. 그대들이여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감각입니다. 다만 그 감각이 그대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방향을 조금씩 돌려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예민한 사람의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